세상의 모든 비극을 뒤로하고 어린 장금은 덕구 아저씨 댁에 맡겨져 있었다. 아버지는 사라졌고 어머니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떠나 있었다. 그녀의 작고 여린 몸이 지탱해야 할 슬픔과 비밀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칠흑 같은 어둠이 덕구 아저씨 댁을 집어삼키고 있던 어느 밤이었다. 산골을 벗어나 읍내의 변두리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기에 장금은 모든 소리에 예민해져 있었다. 곤히 잠든 듯 보였던 덕구 아저씨는 매일 밤 막걸리 몇 사발로 세상을 잊으려 했고 그 취기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그 집안의 실세이자 이 모든 불운의 그림자를 온몸으로 막아내던 덕구 아줌마는 달랐다. 그녀는 단잠을 자는 법이 없었고 짐승의 기척 하나에도 번개처럼 몸을 일으키는 날카로운 신경을 지니고 있었다. 그날 밤이었다. 담장 너머에서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단순한 짐승의 소리라기엔 너무나도 인위적인 절박한 기척이었다. 덕구 아줌마는 이미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있었고 부엌 한 구석에 세워둔 몽둥이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궁궐의 죄인을 숨겨준 죄로 세상의 모든 관원과 포졸들이 이 집을 노리고 있으리라 믿었다. 그녀의 심장은 이미 수년간의 불안으로 단련되어 있었으나 공포는 여전히 그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다. 달칵! 마침내 도둑이 덕구 아저씨 댁 마당에 발을 디뎠다. 그는 허름하기 짝이 없는 옷차림의 사내였고 횃불도 없는 어둠 속에서도 그의 몸짓은 굶주림에 지쳐 비틀거리는 가련한 모습이었다. 그는 가진 것 없는 천민이라기보다는 어딘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내려온 지식인의 처절한 몰락처럼 보였다. 덕구 아줌마는 벼락 같은 고함과 함께 도둑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분노는 단순히 도둑질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이 도둑의 침입은 곧 이 집의 평화를 깨고 장금의 안위를 위협하는 운명의 문지방을 넘은 행위였기 때문이었다. 이게 어디 감히 이 집의 밥이 워낙 똑같냐 해서 훔치러 왔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밤의 정적을 갈랐고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이 천한 백정을 관가에 넘겨 자신들이 숨긴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리고 싶었다. 도둑은 몽둥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아이고 나으리. 부인.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 백성이었으나 가진 것 없는 백성이 권력의 횡포 때문에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훔치려 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단지 목숨을 부지할 한 줌의 곡식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굶주림과 함께 억울함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억울하게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되었음을 간접적으로 호소하고 있었다. 덕구 아줌마는 매정하게 도둑을 관가에 넘기려 했으나 어린 장금은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작은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고 그 눈빛은 단순한 동정을 넘어선 어머니의 가르침을 상기하고 있었다. 장금은 어머니의 유언을 기억했다. 사람은 밥으로 살고 밥을 짓는 이는 곧 생명을 살리는 자와 같다. 수라간 최고 궁녀였던 어머니는 음식은 단순히 입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생존의 근본임을 가르쳤었다. 어떻게 굶주린 생명을 모른 척하겠느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부엌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밥통에 남아있던 얼마 되지 않는 찬밥과 어제 끓여 식은 공국을 정갈한 사기 그릇에 담아 도둑 앞에 내려놓았다. 그 밥상은 궁녀의 딸이 가진 마지막 정성이었고 굶주린 도둑에게는 하늘이 내린 만찬과 같았다. 도둑은 허겁지겁 그 밥을 받아 먹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소쩍새 새끼가 어미의 먹이를 받아먹듯 간절하고 처절했다. 그는 밥을 먹는 동안 연신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은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냉대 속에서 처음 받은 따뜻한 인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덕구 아줌마는 이 상황에 분통을 터뜨렸다. 그녀의 분노는 장금의 안전 때문이었고 장금이 가진 비범한 자비심이 언젠가 그녀의 목숨을 앗아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우리에겐 죽도 없는데 도둑에게 밥을 주다니. 이 철없는 아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녀는 혀를 찼다. 그러나 장금의 대답은 단호했다. 제가 비록 백성으로서 천한 몸이지만 어찌 굶주린 생명을 모른 척하겠습니까? 그녀의 이 한마디는 신분과 법도를 초월한 인간의 도리를 설파하는 듯했고 덕구 아줌마는 그 강단 있는 눈빛에 결국 몽둥이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이 아이가 보통의 백정 딸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술에서 깬 덕구 아저씨는 마당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도둑의 모습을 보고 더욱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도둑이 흘린 몇 마디 말은 덕구 아저씨를 순식간에 극도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도둑은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다. 그는 서천수와 박씨를 쫓는 최상궁 일파의 음모에 간접적으로 연루된 자였고 그들의 정치적 도망자였던 것이다. 이 도둑을 숨겨준 행위는 궁궐의 암투에 다시 한번 발을 들인 대역죄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다. 덕구 아저씨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했고 천냥 빚을 져서라도 이 일을 무마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뻔했다. 이 도둑놈을 숨겨준 죄, 내가 대신 갚아야 한다. 너는 이 은혜와 죄의 대가를 모두 갚을 때까지 절대 이 집을 떠날 수 없다. 너는 이제부터 우리 집의 종이나 다름없다. 그는 장금을 빚이라는 명분으로 곁에 붙잡아 두기로 결심했다. 이는 장금을 관원들의 눈에서 숨기고 그녀를 보호하려는 덕구 아저씨 나름의 방식이었을 것이다. 장금은 묵묵히 그 빚을 받아들였다. 어머니를 잃고 홀로 남겨진 그녀에게 덕구 아저씨 댁에 허드렛 일은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생존의 굴레였고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격리하는 안전한 감옥이었다. 그녀는 꿋꿋이 그들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빚을 갚는다는 명분 아래 어머니의 유언을 가슴에 품고 궁궐로 돌아갈 날을 기다렸다. 장금이 짊어진 빚은 끝이 없었다. 덕구 아저씨는 술에 취해 장금을 종년이라 부르며 온갖 허드렛 일을 시켰고 장금은 새벽마다 일어나 땔감을 짊어지고 물을 깃고 허리 아픈 덕구 아줌마의 찜질을 도맡았다. 그녀의 여린 손은 굳은 살로 뒤덮여갔고 얼굴에는 상골 소녀의 티 없는 미소 대신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가 자리 잡았다. 하지만 장금은 그 모든 노동 속에서도 궁녀로서의 소양을 잃지 않았다. 어머니의 가르침. 나는 이 모든 것을 궁녀가 되기 위한 단련이라 생각했다. 밥을 짓고 땔감을 다루는 일. 이 모든 것이 수라간 최고 상궁이 되기 위한 기초 과정이었다. 그녀는 밥 짓는 물의 양, 불의 색이, 나물의 무침 정도를 어린 궁녀의 눈으로 관찰하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비범한 미각과 감각을 단련시키고 있었다. 덕구 아줌마는 장금의 이 끈기와 비범함에 점차 마음을 열어갔다. 그녀는 장금이 단순한 빚 갚는 아이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운명을 짊어진 아이임을 깨달았다. 덕구 아줌마는 장금을 위해 밤마다 몰래 무명천을 꿰매어 옷을 만들어 주었고 술 취한 덕구 아저씨의 횡포로부터 장금을 보호해 주었다. 장금은 이 빚의 굴레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담보로 잡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가슴 속에는 어머니의 핏빛, 서찰과 반드시 최고 상궁이 되어 억울함을 밝혀야 한다는 강렬한 맹세가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 고난의 시간이 언젠가 궁궐로 돌아갈 자격이 되리라 믿으며
꿋꿋이 노동과 훈련의 나날을 버텨내고 있었다. 세상 모든 고난 속에서도 어린 장금의 마음속에는 궁녀가 되어야 한다는 어머니의 유언이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앗아간 그 거대한 운명의 숙명을 완수해야 하는 필생의 과업이었다. 궁녀의 최고 자리인 최고 상궁이 되어야만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그녀에게 내려진 핏빛 서찰의 비밀을 풀 수 있으리라 믿었다. 장금은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어머니, 제가 꼭 궁궐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수라간의 감각과 인간의 도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저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고 굳건히 버텨낼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우물물을 깃는 노동 속에서도 수라간의 예법과 어머니가 가르쳐준 음식의 조리법을 되뇌었다. 그녀에게는 세상의 모든 일이 궁녀가 되기 위한 수련의 과정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궁궐로 돌아갈 방법은 막막했다. 천한 백정의 딸이라는 신분은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고 덕구 아저씨에게 진 빚 때문에 그녀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녀는 가끔 덕구 아줌마에게 간절히 물었다. 아주머니, 궁녀가 되는 길은 정말 없는 것입니까? 저는 꼭 궁녀가 되어야 하는데. 덕구 아줌마는 매번 한숨만 내쉴 뿐 뾰족한 답을 주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장금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사건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덕구 아저씨는 또다시 술에 취해 장금에게 나으리들의 보양식 술자리에 술을 가져다 주라는 심부름을 시켰다. 장금은 묵직한 술동이를 들고 읍내에서 가장 크고 비밀스러운 주막으로 향했다. 주막 안은 겉보기와는 달리 조정의 기밀이 오가는 음모의 심장부와 같았다. 술자리에는 이조판서 유순정, 사복시 첨정 홍정호를 비롯한 조정의 핵심 실세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왕의 보양식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뒤바꿀 중종 반정이라는 역모를 모의하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금의 귀에는 그 내용이 또렷하게 들려왔다. 간신 신숙은 신수영을 비롯한 간악한 무리들을 주살할 계획까지 이미 정해졌소. 이제 남은 것은 거사를 알릴 마지막 신호뿐이요. 그 신호를 어찌 전달할 것인가? 포졸들의 눈이 사방에 깔려 있는데 비밀 서찰을 들고 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오. 우리는 눈에 띄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만 하오. 장금은 이 살벌한 대화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어떻게든 이 일을 잘 처리하고 덕구 아저씨에게 술값을 받아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장금을 보았다. 주막의 주인은 장금이 워낙 어리고 순진무구하여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장금을 비밀스러운 전달자로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나으리들, 저 아이를 보십시오. 천해 보이는 술 심부름꾼 아이입니다. 이 아이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서찰을 건네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어린아이, 이보다 더 완벽한 전달자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거사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담은 서찰을 장금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4글자가 순서대로 적힌 쪽지였다. 장금은 그 쪽지가 목숨이 오가는 영모의 신호탄임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나으리들의 심부름을 해드린다는 생각만으로 기뻤다. 술집 주인은 장금에게 몇 번이고 신신당부했다. 장금아, 너는 이 서찰을 박원종 대감 댁에 가져가서 전하거라. 누가 묻거든 보양식 값으로 대신 가져다 드린 것이라 말하고
절대 다른 말은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서찰에 적힌 글자 4개를 순서대로만 그분께 아뢰어라. 알겠느냐? 이 일은 너의 궁녀가 되고 싶은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귀한 기회다. 장금은 궁녀가 되고 싶은 소망이라는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이 심부름이 자신의 운명을 궁궐로 이끌어줄 동아줄이라 생각했다. 그 절박한 열망이 그녀를 왕을 바꾸는 거대한 비밀의 한복판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간절한 마음 하나만으로 목숨이 오가는 그 비밀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고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굴리는 운명의 매개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녀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제 조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었다. 장금은 떨리는 가슴을 안고 박원종 대감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그 무거운 술동이와 허드렛일의 굴레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조정의 실세들이 모인 곳에 귀한 심부름을 맡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는 궁녀가 될 수 있는 운명의 실마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박원종 대감의 집은 장금이 여태껏 보아온 어떤 집보다 거대하고 위압적이었다. 대문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행랑채에는 수많은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 웅장한 권력의 상징 앞에서 장금은 자신이 얼마나 천하고 작은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 불꽃은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저곳이 바로 어머니께서 계셨던 궁궐과 연결된 세상이구나. 저 웅장한 문만 넘어서면 나는 다시 궁녀의 딸로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안내를 받아 대감의 사랑채 앞에 선 장금은 극도의 긴장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마침내 마주한 박원종 대감은 온화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칼날처럼 날카로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나라의 운명을 짊어질 영모의 주역답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압박감을 주었다. 박원종 대감은 장금이 들고 온 술값 대신이라는 명분의 서찰을 받는 척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그는 이 작은 아이가 이 거대한 정치적 도박의 첫 번째 패를 쥐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궁녀가 되고 싶습니까? 박원종 대감이 나직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고 이 아이의 간절함이 이 일에 얼마나 진정성을 부여하는지 시험하는 질문이었다. 예, 꼭 되고 싶습니다. 장금은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자신의 가장 간절한 소망을 토해냈다. 그녀는 이 심부름이 그녀의 꿈에 대한 보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박원종 대감은 장금이 가져온 서찰을 봉투째 받았다. 서찰에는 오직 4글자가 순서대로 적혀 있었다. 이것은 미리 정해진 거사의 최종 신호였으며 이 4글자가 확인되는 순간 조선의 역사는 피로 물들게 될 것이었다. 그는 서찰을 펼치지 않고 장금에게 말했다. 내가 직접 그 4글자를 읽어라. 내 입으로 듣는 것이 이 일의 정통성을 완성할 것이다. 장금은 눈을 감고 외웠다. 그녀는 이것이 술 심부름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했다. 창천기사, 황천탕명. 이 글자를 듣는 순간 박원종 대감은 손에 쥐고 있던 서찰을 놓칠 뻔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굵은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장금이 순서대로 말한 4글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다. 본래 이 암호는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고 누런 하늘이 당연히 하늘이 되어야 한다는 뜻의 창천이사. 황천당립에서 유래한 것을 영모의 위엄을 감추기 위해 창천기사 황천탕명으로 빗대어 앞글자를 바꾼 것이었다. 즉 표면적으로는 하늘이 이를 기약하고
임금의 명령이 간신배들을 쓸어버린다는 뜻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왕을 교체할 거사를 시작하라는 최후의 지령이었다. 박원종 대감은 이 어린아이가 자신들의 목숨과 조선의 운명이 걸린 신호탄을 완벽하게 전달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영혼이었지만 그 영혼이 뱉어낸 네 글자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부르게 될 것이었다. 그는 이 아이의 등에 땀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그 땀은 심부름의 고단함이 아니라 운명의 무게였을 것이다. 박원종 대감은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장금을 다시 쳐다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이는 거사의 결행 시기를 확인하기 위한 암호화된 질문이었다. 내가 돌아가면 심부름 보낸 분께 무엇이라 전할 생각이냐? 장금은 자신의 행동이 이토록 거대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어른들의 엄숙한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했다. 순 고맙게 받으셨고 깊은 시름을 하신다고 전할 것이옵니다. 깊은 시름을 하시다. 박원종 대감은 이 말을 듣고 무릎을 쳤다. 이는 단순한 아이의 말이 아니라 거사를 모의한 주역들이 서로 약속한 최종 승낙의 암호였다. 깊은 시름은 곧 깊은 생각 끝에 결단을 내렸다는 뜻이며 이제 결행의 시기를 논의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었다. 장금의 순진한 대답 하나가 영모의 수계들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확정 지어준 것이었다. 박원종 대감은 장금의 입에서 나온 그 순진무구한 단어들이 조선의 운명을 결정지었음에 깊은 경외감마저 느꼈다. 그는 장금에게 거액의 엽전을 보상으로 주었고 그녀를 다시 궁궐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는 헛된 희망을 심어주었다. 장금은 그 엽전 꾸러미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것은 내가 궁녀가 될 수 있다는 하늘의 징표일 것이다. 이 귀한 분들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나는 빚을 갚고 반드시 궁궐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장금은 알지 못했다. 자신의 행동이 조정의 운명을 뒤바꿀 중종 반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는 것을. 그녀가 희망이라 믿었던 그 심부름은 어머니를 억울하게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권력의 암투족으로 그녀 자신을 다시 한번 깊숙이 밀어넣는 행위였다. 그녀의 발밑에서 역사의 지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궁녀가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 하나만으로 그녀는 이제 왕과 간신들의 피가 튀는 정변의 현장을 알리는 운명의 매개자가 되었던 것이다. 장금의 순수한 꿈은 피를 부르는 잔혹한 현실과 불가피하게 엮이기 시작했다. 이 아이의 작은 어깨 위에 역사의 거대한 무게가 얹혀지고 있었다. 장금의 궁녀 입궁은 덕구 아저씨와 아줌마에게는 마치 살점을 떼어내는 듯한 고통과 동시에 그녀의 간절한 꿈을 이뤄주는 희미한 기쁨이 교차하는 사건이었다. 그들은 장금이 떠나면 당장 허리 찜질해줄 사람도 술주정을 받아줄 상대도 그리고 그들의 퍽퍽한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잔소리꾼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야 비로소 그 작은 아이가 그들의 삶에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절감했다. 덕구 아줌마는 장금의 손을 붙잡고 놓지 못했다. 그녀의 거친 손은 장금의 고운 뺨을 연신 쓰다듬었고 그 투박한 손길에는 어머니의 그리움과 이별의 불안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저 아이가 저리도 궁녀가 되고 싶다 하니 내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궁궐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 내가 알기나 하느냐. 겉은 비단옷으로 치장했지만 속은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곳이다. 벽에도 3년은 못 간다고 하던데 너는 백정의 딸이라는 그 비밀을 가슴에 묻고 그곳에서 어찌 버틸 생각인고. 그녀는 장금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그녀는
평소 아껴두었던 얇은 비단 치마 한 벌과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다는 작은 옥 놀이개를 장금의 손에 쥐어주었다. 너 거기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이 덕분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궁녀가 되면 철저히 법도를 지켜야 하고 마마님들께 음식을 바치며 평생을 살아야 한다. 내가 기댈 곳은 오직 너 자신뿐이다. 혹여 누가 내게 천한 핏줄에 대해 묻거든 내 어머니는 궁궐박 행수였다고 거짓을 고하여라. 이 늙은 아줌마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내 비밀을 지켜주는 것뿐이로구나. 장금은 눈물을 애써 참으며 그들의 품을 떠났다. 그녀의 뒷모습은 이미 12살의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운명의 무게를 짊어진 채 궁궐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마음은 슬픔과 함께 어머니의 유언을 완수할 수 있다는 강렬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궁궐의 문턱을 넘어선 순간 장금의 기대와는 달리 그곳은 엄격함과 두려움 그리고 기이한 정적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 외부의 시끄러운 잡음은 사라지고 오직 돌담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바람, 소리와 수많은 사람들의 발소리가 메아리칠 뿐이었다. 장금은 마치 거대한 미로 속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수많은 어린 궁녀 후보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나이는 어렸지만 말투와 몸가짐에서부터 엄격한 가르침을 받은 양반가의 규수들임이 분명했다. 그들의 옷차림은 깨끗했고 손은 굳은 살 하나 없이 부드러웠다. 장금은 그녀들의 맑고 고운 손과 자신의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을 비교하며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더욱 옷소매를 내렸다. 궁궐은 냄새마저 달랐다. 화려한 꽃과 풀의 향이 아니라 묵직하고 쌉싸름한 법도와 규율의 냄새, 그리고 권력의 무게가 짓누르는 냄새가 났다. 장금은 매 순간 자신이 이 고귀하고 폐쇄적인 세계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임을 깨달았고 단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었다. 궁녀 후보생 교육은 최고 상궁의 조카이자 궁궐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최상궁이 직접 담당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과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후보생들에게 궁녀의 정의와 법도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너희들은 이제 이 궁궐의 벽이자 그림자이자 심장이 될 아이들이다. 이 궁궐은 너희의 집이 아니다. 너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철저한 계급과 법도로 유지되는 곳임을 명심해라. 그녀는 붓글씨로 쓰인 족자를 들어 보이며 후보생들에게 물었다. 이것을 무엇이라 읽느냐? 궁중기 여가이다. 궁중은 궁궐의 중심이며 여가는 여인의 집이 아니라 여인으로 기록된 벼슬아치라는 뜻이다. 너희는 비록 여인이지만 자신의 할 일을 가지고 관직을 가진 여인인 것이다. 너희는 단지 왕과 대비마마의 시중을 드는 하인이 아니다. 너희는 나라의 근본을 받드는 작은 관리들이다. 최상궁은 이어서 궁녀가 갖춰야 할 3가지 소양과 5가지 품계에 대해 가르쳤다. 궁녀는 맡은 바 일을 잘하기 위해 최고의 소양을 갖춰야 하며 품계를 가지고 있어 분수를 지켜야 한다. 분수를 넘어선 자는 곧 영모를 꿈꾸는 자와 같다. 너희는 궁궐의 규율에 뼈저리게 순응해야 하며 너희의 존재 자체가 왕실의 권위를 대변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상궁의 다음 말은 장금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궁녀가 될 수 있는 타고난 자격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너희들 라인 중에는 상궁이 될 수 있는 3가지 종류의 귀한 핏줄을 타고난 아이들 뿐이다. 첫째, 대대로 궁궐에 봉직해온 본방 라인의 딸들. 이들은 궁궐의 피를 타고났다. 둘째, 전현직 종친이나 고위관리의 반계 자손들. 이들은 나라의 근본이 되는 뼈대를 가졌다. 셋째, 무술이나 하녀가 아닌
정식으로 임명된 하급 관료의 딸들이다. 이들에게만 왕실의 기밀을 맡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궁궐은 철저한 신분 사회였다. 장금은 이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천한 신분인 백정의 딸이었다. 최상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장금의 가슴에 꽂혔다.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신분이라는 거대한 비밀을 숨기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자세를 고추세웠다. 나의 어머니는 정식 궁녀였지만 나는 지금 가장 천한 피를 감추고 이 자리에 서 있다. 만약 나의 비밀이 탄로난다면 나는 궁궐에서 쫓겨나는 것 이상의 참혹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어머니의 유언, 최고 상궁이 되어야 한다는 그 꿈은 내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이다. 그녀는 매 순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곧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른 후보생들보다 2배, 3배 더 완벽하게 행동해야 했다. 실수란 곧 자신의 파멸을 의미했다. 궁녀 후보생 장금은 그렇게 운명의 칼날 위에서 아무도 모르는 가장 큰 비밀을 짊어진 채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궁궐의 높은 담장은 그녀의 꿈을 지켜줄 것인가 아니면 그녀의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릴 것인가. 궁궐에 입궁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장금에게 궁녀의 삶은 꿈의 실현이 아닌 생존을 위한 고통스러운 투쟁 그 자체였다. 그녀는 낮에는 최상궁의 서리빨 같은 법도 교육에 시달리고 밤에는 궁궐의 한쪽에 위치한 퇴성관으로 불려가 왕에게 올릴 밤참, 야선을 준비하는 하급 시중을 들게 되었다. 퇴성관은 겉보기와 달리 가장 치열하고 예민한 전쟁터였다. 이곳은 왕의 하루 마지막 수라를 책임지는 곳으로 아주 작은 실수라도 왕실의 안녕과 직결된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지배하는 공간이었다. 방 안에는 불을 떼어 끓여올리는 미음이나 죽의 꿉꿉하고 뜨거운 열기와 장금처럼 새로 들어온 후보 나인들의 극도의 긴장감이 섞여 무겁고 탁한 공기가 감돌았다. 장금은 늦은 시각까지 왕의 수라를 준비하는 상궁들을 도왔다. 그녀에게 맡겨진 일은 고작 쌀을 씻거나 식지 않도록 노쟁반을 덮은 천을 정리하는 하찮은 일이었지만 그녀는 다른 누구보다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이 쟁반의 무게가 내 어머니의 꿈과 나의 목숨을 담보하는 무게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실수는 곧 백정의 딸이라는 나의 비밀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녀는 선배 나인들이 자신을 겨눈질하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멸과 시기가 뒤섞여 있었다. 장금은 끈기와 민첩성으로 그들을 압도했지만 그것이 곧 천한 핏줄의 노력임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처럼 여유롭게 고개를 들거나 잡담을 나눌 수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구원은 완벽한 복종과 수행뿐이었다. 밤은 깊어 인시 새벽 3시5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드디어 왕에게 올릴 밤참 쟁반이 준비되었다. 가장 숙련된 지밀 라인 중 한 명과 그 뒤를 따르는 보조, 상궁 한 명이 노쟁반에 덮인 천을 단단히 고정하고 복도를 따라 걸어나가기 시작했다. 장금은 그들의 뒤를 따라가며 혹시나 쟁반이 흔들릴까 노심초사했다. 궁궐의 복도는 고요했고 오직 그들의 사락거리는 발소리만이 차가운 돌바닥을 울렸다. 그때 운명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장금을 덮쳤다. 장금의 눈에 낯익은 한 남자가 복도 모퉁이를 돌아 걸어왔다. 그는 생진시의 장원 급제한 인물이었고 바로 며칠 전 그녀가 박원종 대감의 집으로 심부름을 가던 길에 보았던, 그리고 더 깊은 과거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생전에 애틋하게 짝사랑했던 바로 그 오라버니였다. 그는 이제 장원급제자로서 궁궐 내 홍문관이나 예문관의 관리로 입궐하여 왕실의 핵심에 서 있었다. 그의 늠름한 모습과 고고하게 걸어가는 자태는 장금의 기억 속에 있던 청년의 모습 그대로였다. 장금은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강렬한 그리움에 잠시 멈춰섰다. 그 순간 그녀의 모든 긴장과 경계심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머니라는 두 글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어머니의 유품인 옥놀이개를 꽉 쥐었다. 바로 그 짧은 순간 장금의 시선이 흔들리고 모든 감각이 과거의 회상에 묶여 있을 때 비극이 시작되었다. 앞서 쟁반을 들고 가던 보조상궁이 그만 발을 헛디뎠다. 그녀는 밤샘 시중의 극심한 피로와 최근 조정에서 도는 영모의 흉흉한 소문에 잠식되어 있었다. 그녀는 왕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고 그 압박감은 그녀의 정신을 마모시키고 있었다. 상궁은 비틀거렸다. 그녀의 놋쟁반이 균형을 잃었고 그 쟁반 위에는 백자에 담긴 왕의 옥미음, 쌀죽이 놓여 있었다. 콰당 끔찍하고 둔탁한 소리가 궁궐의 고요함을 산산조각 냈다. 왕에게 올릴 밤참이 담긴 그 고귀한 백자는 차가운 돌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흩어졌다. 뜨거운 미음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쟁반과 사기조각 그리고 상궁의 발치에 붉은 수놓인 버선 위로 튀었다. 미음은 순식간에 왕의 복도를 더럽혔고 그 냄새는 퇴성간의 열기와 섞여 죄악의 냄새처럼 퍼져나갔다. 장금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비극적인 상황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순간적인 방심이 이 모든 일의 방아쇠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상궁들의 비명과 분노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실수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본능적인 공포의 발로였다. 누구냐? 감히 왕의 수라를 업다니. 너 당장 어떻게 할 셈이냐? 내가 발을 헛디딘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 너를 밀친 것이냐? 보조상궁은 온몸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마마님 소인이 아닙니다. 소인 혼자 쟁반을 들고 가는데 갑자기 낯선 인기척에 놀라 이 신참 아이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퇴성간의 법도를 깨고 복도 한가운데에 서서 저 아이 때문입니다. 궁궐에서 왕의 수라를 엎어버린 죄는 궁녀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 가장 큰 실수였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 준비의 실패가 아니라 왕실의 권위에 대한 모독이자 혹여 독이라도 탔을까 의심하게 만드는 불충의 행위로까지 해석될 수 있었다. 특히나 조정의 영모의 기운이 감도는 이때 이 실수는 정치적인 희생양을 필요로 할 것이 분명했다. 퇴성간의 다른 상궁들은 공포에 질려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바빴다. 마마님, 이를 어쩝니까? 주사 상궁 마마께서 아시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옵니다. 곧 내시부에서 올 것이고 최고 상궁 마마님께까지 이 일이 보고될 것입니다. 어서 이 아이를 잡아라. 신참 나인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죄로 모두가 벌을 받을 것이다. 저 아이의 부주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 모든 것을 저 아이에게 덮어 씌워야 합니다. 장금은 비극적인 상황의 중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를 스쳐 지나갔던 그 장원급제자 오라버니는 이미 소동이 일자마자 자신의 신분과 안전을 위해 어둠 속으로 신속하게 사라진 후였다. 그는 장금의 희망이 아닌 그녀를 절망으로 이끈 도화선에 불과했다. 장금은 궁녀의 꿈을 펼치기도 전에 운명의 덫에 걸려들고 말았다. 그녀의 파란만장한 궁궐 생활은
이 비극적인 실수와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 떨고만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머니의 복수라는 간절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단호하고 육중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퇴성간의 모든 궁녀들은 숨을 멈췄다. 주사 상궁이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퇴성간의 최고 책임자로 서민 출신이지만 철저한 실력과 냉혹함으로 그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었다. 그녀는 소름 끼치도록 침착한 얼굴로 부서진 백자와 흩뿌려진 미음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어떤 감정도 허용하지 않는 날카로운 심판관의 그것이었다. 왕의 야선을 엎은 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 사태를 방치한 자들은 누구이며 모든 시선이 가장 어리고 가장 힘이 없는 장금에게 쏠렸다. 보조상궁은 눈물을 흘리며 장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마마님, 저 신참 나인 아이가 법도를 모르고 복도 중앙에 서 있다가 소인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장금은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가장 큰 비밀과 가장 순수한 희망이 이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함께 부서져 내리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주사 상궁의 시선이 장금의 겁에 질린 눈빛에 닿았다. 새로 들어온 아이로구나. 내 이름은 무엇이냐? 내 신부는 어디서 왔느냐? 장금의 입술은 극도의 두려움과 책임감으로 붙어버렸다. 그녀의 파멸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궁궐에서 가장 먼저 겪어야 할 시련, 왕의 수라를 엎어버린 대역죄의 그림자 속에 갇혀버렸다.